장기라도 팔아서 갚아야지. 아가씨, 사채업자의 목소리는 끈적거리는 타르처럼 한지원의 작은 원룸의 공기를 더럽혔다. 며칠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거대한 빚더미라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병원비, 그리고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하며 쌓인 사채. 그것은 26살의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유산이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그녀는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법인에서 가장 촉망받는 감사인이었다. 숫자를 읽고 거짓을 간파하고 논리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다. 하지만 쇠파이프를 든 덩치들 앞에서 그녀의 논리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시간, 남자가 비웃으며 그녀의 뺨을 손등으로 툭 쳤다. 내 아버지도 맨날 그 소리를 했지. 네 시간은 이제 끝났어. 남자의 손이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뚝뚝뚝. 낡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도 점잖고 규칙적이었다. 사채업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문을 열자 그곳에는 칼날처럼 반듯한 최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오리온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이자 법무팀 총괄인 윤 변호사였다. 그는 지저분한 원룸 안을 경멸의 시선으로 한번 훑어본 뒤 사채업자들에게 말했다. 여기 한지원 씨에게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용무가 있다면 이분들하고 얘기하시죠. 그의 손짓에 따라 복도 양쪽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사채업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하게 훈련된 전문가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윤 변호사는 수표 한 장을 사채업자의 가슴팍에 던졌다. 원금에 이자는 법정 최고 이율로 쳐서 넉넉하게 넣었소. 이걸 받고 2번 다시 한지원 씨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만약 또다시 나타난다면 당신들이 팔아야 할 건 당신들 장기가 될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력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사채업자들은 오리온 그룹이라는 이름과 그들이 풍기는 살벌한 기운에 압도당해 쥐 죽은 듯이 사라졌다. 지원은 눈앞에서 벌어진 비현실적인 상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 변호사는 그녀에게 동정의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가운 사무적인 말투로 본론을 꺼냈다. 오리온 그룹의 이강혁 회장님께서 한지원 씨에게 제안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원은 어리둥절한 채 그의 채 올라탔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사무실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이강혁을 처음 만났다. 그는 거대한 창을 등지고 깊숙한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언론에서 보았던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병적으로 창백했고 몸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병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다. 그는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은 채 본론을 말했다. 뇌종양 말기요. 길어야 1년 남았다고 하는군.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집안의 하이에나들이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들겠지. 그걸 막기 위해서는 내 자리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방패가 필요해.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지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계약 결혼이요. 이강혁이 말을 이었다. 법적으로 완벽한 내 아내 역할을 해주면 돼.
내가 죽을 때까지, 혹은 1년 동안, 둘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당신은 슬픔에 잠긴 아내 역할을 연기하고 내 장례식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거야. 그 대가로.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 아버지가 남긴 모든 빚은 깨끗하게 해결해 주지. 그리고 내 유언장에는 당신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유산을 남겨주겠소. 어떤 감정적인 교류도 없을 거요.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일 뿐이야. 지원은 끔찍한 모욕감을 느꼈다. 이것은 자신의 삶과 존엄성을 파는 행위였다. 그녀의 감사인으로서의 본능이 이 위험하고 비도덕적인 거래에 모든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사채업자들의 탐욕스러운 얼굴과 병상에서 고통받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숨막히는 빚의 무게가 떠올랐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이 그녀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윤 변호사가 두꺼운 계약서를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전직 감사인의 눈으로 차가운 법률 용어로 가득 찬 조항들을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다. 그 안에는 모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인간적인 감정에 대한 조항은 단 한 줄도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강혁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어둡고 차가운 시면처럼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온기도, 어떤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의 인생 1년을 팔아넘기는 계약서 위에 그녀가 서명을 마치는 순간 이강혁은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만족의 고갯짓을 했다. 그 시각, 그의 저택의 서재, 그의 계모인 서은하 회장은 방 안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 속에 가난하고 연약해 보이는 계집애가 자신의 아들을 대신할 새로운 꼭두각시로 들어오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병약한 의부사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친아들을 옹립하려는 자신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 절망적인 계약이 사실은 한 남자가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거대하고 위험한 연극의 서막이라는 것을 지원은 자신이 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죽어가는 남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녀를 자신의 거대한 비밀 전략의 가장 중요한 말로 여기고 있었다. 계약이 체결되고 한지원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섰다. 그 세상은 오리온 빌라, 이씨 가문의 저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차갑고 텅 빈 현대 건축의 걸작, 사적인 미술관이었고 모든 물건이 완벽한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인간의 모든 온기는 빨아들여진 곳이었다. 무표정한 얼굴의 집사장이 그녀를 맞이했고 그녀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그녀의 이전 임대 아파트보다 더 큰 호화로운 스위트룸이었지만 이강혁의 공간과는 완전히 분리된 별관에 위치해 있었다. 그 배치는 이 결혼의 이름뿐인 본질을 강조했다. 첫 며칠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이강혁은 자신의 집에서 유령이었다. 그녀는 가끔 창백하고 허약한 그를 보았고 종종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말을 걸 때도 그의 말은 짧고 형식적이었다. 그는 병들고 거리를 두는 남편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거리감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거리를 두면서도 그의 행동은 놀라울 정도로 세심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화장대 위에서 한도 없는 블랙 신용카드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사시오 라는 간단한 메모를 발견했다. 며칠 후 최고의 디자이너 팀이 그녀의 방으로 파견되어 그녀를 위한 새로운 옷장을 만들어 주었고, 그에게서는 최고급 소재만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잘 먹지 못하는 것을 알아채고 부엌에 그가 그녀의 신상 조사를 통해 그녀가 예전에 좋아했다는 것을 아는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지원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했다. 왜 그녀를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으로 여기는 남자가 그렇게까지 수고를 하는 것일까? 감사인인 그녀는 이것을 데이터의 변칙으로 보았다. 그것은 계산에 맞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 금박을 입힌 새장 속의 독사들과 마주해야 했다. 강혁은 그의 계모인 서은하 회장과 의붓동생 이민우와 저녁 식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것은 지원의 공식적인 가족 소개 자리였다. 광대하고 격식 있는 식당. 그들 3명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서은하는 아름답고 우아했지만 뱀 같은 차가운 매력을 발산했다. 그녀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달콤했지만 독이 뚝뚝 떨어졌다. 오, 이 아이로구나. 병든 우리 강혁의 마음을 그렇게 빨리 사로잡다니. 아주 특별한 아이임에 틀림없구나. 그녀는 지원의 천박한 배경에 대한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민우는 더 약했고 노골적으로 까다로웠다. 형이 어떻게 저런 여자를 이 집에 들일 생각을 했는지 믿을 수가 없네. 무슨 생각이야? 강혁은 자신의 연기를 계속했다. 그는 기침을 하고 피곤해 보이며 힘없이 지원을 변호했다. 그녀는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제발 그녀에게 잘 대해줘. 이 약한 모습의 영희는 정확히 그의 적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지원은 위협받지 않았다. 그녀는 적대적인 임원들을 상대하는 데 익숙한 감사인이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침착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며 그들의 가시 돋친 질문에 간단하고 직설적인 정직함으로 대답하여 그들에게 어떤 공격의 빌미도 주지 않았다. 속으로는 그녀의 마음은 그들을 분석하고 위협으로 식별하며 유독한 가족 관계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그들이 강혁의 병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도 주목했다. 식사 도중 민우는 지원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의 빚에 대해 특히 잔인한 발언을 했다. 지원이 반응하기 전에 식사 내내 거의 수동적이었던 강혁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순식간에 병든 남자는 사라졌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로 번뜩였다. 민우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치명적이었다. 사과해라. 그의 기운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지원을 포함한 식탁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진짜 강혁의 편린의 겁을 먹은 민우는 사과를 더듬거렸다. 그러자 강혁은 재빨리 다시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고 약한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재앙 같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원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혼란스러웠다. 가족은 분명히 적대적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살아있는 모순이었다. 무서운 힘의 순간을 가진 죽어가는 남자. 그녀를 애지중지하는 차가운 계약자. 방금 그녀의 명예를 지켜준 먼 타인. 금박을 입힌 세장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오랜 습관처럼 수첩을 꺼냈다. 그녀는 불일치, 변칙,
의문점들을 적기 시작했다. 그녀 안에 감사인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게임에서 졸일지 모르지만 눈먼 졸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녁 식사의 재앙 이후 오리온 빌라는 더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한지원은 자신의 구역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을 하나의 감사 대상 기업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질서정연해 보였지만 그녀의 본능은 그 완벽함 아래에 숨겨진 부실과 거짓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의심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강혁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했다. 하지만 지원이 우연히 본 그의 약병에는 뇌종양 환자에게 처방되는 강력한 항암제나 진통제가 아닌 단순한 비타민과 영양제 라벨이 붙어 있었다. 물론 약병을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감사인의 눈으로 본 그 약병은 너무나도 깨끗했다. 마치 전시용 소품처럼 그녀는 그의 증상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종종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관자놀이를 짚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눈동자는 고통으로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반응을 살피는 듯한 예리한 빛을 띠었다. 그는 병약하게 기침을 했지만 그 소리는 폐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듯한 인위적인 느낌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심증일 뿐. 물증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강혁의 병세, 허위 재무제표라는 가설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결정적인 균열은 아주 우연한 순간에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지원은 저택의 넓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2층에 있는 강혁의 서재에서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잠시 후 강혁이 창가로 다가와 정원사를 향해 소리쳤다. 김 기사, 내 서재에 있는 화분이 깨졌는데 와서 좀 치워주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힘이 없었다. 하지만 지원은 보았다. 그가 창가로 다가오기 직전 아주 찰나의 순간 창문에 비친 그의 모습은 두통에 시달리는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바닥에 엎질러진 흙을 피하기 위해 마치 고양이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첩하고 유연한 몸놀림으로 바닥을 뛰어넘었다. 그 움직임은 병색이 완연한 남자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육체를 가진 자의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가 본 것이 착각이 아니었다. 그는 연기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저택의 복도를 소리 없이 배회했다. 그녀는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이 거대한 저택 어딘가에 그의 연극을 증명할 무대 뒤편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저택의 동관 가장 깊숙한 곳,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복도 끝이었다. 그곳은 서재와 연결된 비밀 통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곳이었다. 그녀는 벽을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며 탐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책장으로 위장된 아주 미세한 틈. 그녀가 조심스럽게 책장을 밀자 소리 없는 기계음과 함께 벽의 일부가 열리며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다. 그녀가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곳은 병실이 아니었다. 그곳은 최첨단 운동기구로 가득 찬 완벽한 개인 헬스장이었다. 러닝머신, 역기, 샌드백 모든 기구는 최근까지 사용된 흔적이 역력했다. 한쪽 구석에는 땀에 젖은 수건과 거의 비어있는 물병이 놓여 있었다. 이것이 그의 진짜 병실이었다. 그가 병약한 연기를 한 뒤 모두가 잠든 밤에 찾아와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는 비밀의 공간,
지원은 차가운 쇠로 만들어진 벤치프레스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의 병은 거짓말이었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하지만 왜, 무엇을 위해서?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이 동정했던 남자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싸우고 있었다. 누구와 왜, 그리고 자신은 이 게임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된 것인가? 그녀는 조용히 비밀의 방을 나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의 가장자리를 발견했다. 그리고 전직 감사인으로서 그녀는 이 부실한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파헤쳐야만 했다. 그녀의 본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새로운 감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감사 대상은 이강혁이 아닌 그가 지배하는 제국 오리온 그룹이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다. 그녀는 그 거대한 제국의 재무제표 속에서 이 모든 연극의 진짜 이유를 찾아낼 생각이었다. 그녀의 역할은 이제 계약 신부에서 비밀 감사인으로 바뀌고 있었다. 한지원은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위한 무대를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이강혁에게 접근했다. 그가 서재에서 창밖을 보며 병약한 환자의 연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차를 내려놓으며 연습한 대로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아내가 된 이상.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온화한 슬픔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당신이 평생을 바친 이 회사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당신이 떠나기 전에 당신이 남긴 유산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슬픔에 잠긴 아내의 역할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계산된 연기였다. 이강혁은 의심스러웠다. 이 여자가 갑자기 복잡한 재무 서류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그녀가 자신의 유산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전형적인 꽃뱀의 움직임이었다. 그의 냉소주의는 여전히 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영의는 완벽했고 그의 연약한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계산을 했다. 그녀에게 공식적인 내부 자료에 접근 권한을 주는 것. 그 자료들은 이미 계모인 서은아 측에서 조작해놓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만약 그녀가 그 자료들을 보고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다면 그것은 그녀를 적들의 표적으로 만드는 미끼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IT 부서에 감시해 그녀에게 내부 서버의 열람용 버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 조소. 그가 허락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오. 지원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데이터가 표면적으로는 깨끗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짜 감사인의 일은 줄 사이, 숫자와 숫자 사이에 숨겨진 거짓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녀는 몇 시간, 그리고 며칠 동안 숫자의 바닷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것은 지루한 회계 작업이 아니었다. 스릴 넘치는 사냥이었다. 그녀는 사냥꾼이 동물의 발자국을 쫓치듯 돈의 흐름을 쫓았다. 숫자들은 그녀의 단서였다. 그리고 그녀는 최고 수준의 감사인만이 발견할 수 있는 미세한 위험 신호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오리온 그룹의 자회사인 한 물류회사는 몇 년째 동종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미미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더 깊이 파고들자 그녀는 그 회사의 유류비와 유지 보수 비용이 업계 평균보다 노베시니모 20%나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돈은 부풀려진 청구서를 통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소액으로 단 하나의 특정 공급업체로 지속적으로 새어나가고 있었다. 두 번째, 동유럽의 신규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한 기록. 공식적인 이유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였지만 구매 가격은 당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높았다. 그리고 그 공급업체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다. 세 번째, 유망했던 신기술 R&D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된 사건. 공식 보고서에는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난제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지원이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그 프로젝트는 중단되기 직전 획기적인 성공의 문턱에 있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갑자기 해외 지사로 발령난 후 소식이 끊겼다. 지원은 이 모든 변칙적인 사건들과 관련된 이름들을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물류회사의 이사, 원자재 거래를 승인한 구매팀장, R&D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임원, 그리고 그녀는 하나의 공통된 시를 발견했다. 그들 모두 이강혁의 계모인 서은하 회장에 의해 임명되거나 승진한 인물들이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명확한 그림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오리온 그룹의 자금을 체계적으로 빼돌리고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병들게 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는 바로 회사의 최상층부에 있었다. 지원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음모의 규모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 이강혁의 가짜 병은 단순한 가족 간의 유산 다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적들과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아픈 척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좌를 찬탈하려는 반역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위장한 왕이었다. 그녀의 그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 그는 똑똑하고 절박한 전략가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녀 역시 지금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거짓의 장부와 홀로 싸우고 있었으니까. 지원은 자신이 정리한 부패의 거미줄 지도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이강혁의 속임수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했다. 이 지식은 그녀를 위험한 위치에 놓았다. 그녀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울 수도 있었고, 혹은 그의 거짓말을 폭로하여 제국 전체가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 신부나 비밀 감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비밀 전쟁의 활동적인 플레이어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다. 그녀의 다음 수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한지원의 비밀 감사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오리온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재무제표 뒤에 숨겨진 부패의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열쇠 구멍을 통해 거대한 전쟁터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가진 정보는 파편적이었고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와 맥락이 필요했다. 그녀의 좌절감은 커져만 갔다. 그녀에게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은 적의 손에 의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주어졌다. 그날 오후 오리온 그룹의 메인 서버가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그룹의 핵심 R&D 데이터와 고객 정보 전체를 인질로 잡은 해커들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를 다크웹에 공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이것은 서은하가 꾸민 일이었다. 그녀는 이 사이버 공격으로 이강혁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고 혼란을 틈타아들인 이민우를 경영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었다. 저택은 발칵 뒤집혔다.
임원들의 다급한 전화가 빗발쳤고 강혁의 비서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그가 있는 정원으로 달려왔다. 서은아와 이민우 역시 걱정스러운 척 연기하며 나타났다. 어머나, 강혁아, 서은아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내 몸이 이래서 어쩌니. 넌 아무 걱정 말고 쉬고 있거라. 이 일은 민우와 이사회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것은 혼란 속에서 권력을 찬탈하려는 교묘한 수였다. 강혁은 처음에는 그들의 의도대로 창백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임원들을 돌려보내고 쉬어야겠다며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지원은 멀리서 이 모든 연극을 이제는 의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에 이끌려 조용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두꺼운 참나무로 만들어진 그의 서재 문틈에 귀를 기울였다. 서재 안에서 강혁은 모든 연기를 집어 던졌다. 그는 암호화된 위성전화를 집어들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그의 사이버 보안 팀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약하거나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강철 껌의 날처럼 차갑고 예리했다. 몸값은 잊어. 이건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내부 혼란을 노린 공격이다. 당장 감염된 서버를 메인 그리드에서 분리해. 지금 당장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스위스 벙커에 있는 백업 서버로 우회시켜. 우리 역해킹팀은 공격 벡터의 출처를 추적해. 공격하지 말고 인프라를 관찰하고 매핑만 해. 그리고 법무팀은 언론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시켜. 시간은 15분 주겠다. 그의 명령은 기관총처럼 빠르고 기술적으로 완벽했으며 의심의 여지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죽어가는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전시 상황의 총사령관의 목소리였다. 문 밖에서 지원은 모든 것을 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의심들, 비밀 헬스장, 비타민 약병, 일관성 없는 증상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 결정화되었다. 저 방 안의 남자는 아프지 않다. 그는 약점을 위장한 포식자이며 거대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왕이다. 그녀가 동정했던 허약한 남자. 기묘한 유대감을 느꼈던 거짓말쟁이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인물의 모습이 자리 잡았다. 몇 분 후, 강혁은 다시 병약한 가면을 쓴 채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복도에 서 있는 지원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라도 그가 다시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 자신의 얼굴 역시 완벽한 염려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아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걱정이 돼서요. 푹 쉬셔야 해요.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조리나 비밀 감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기만의 게임에서 그와 동등한 플레이어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그는 그녀가 안다는 사실을 몰랐다. 지원은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강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아주 희미한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았다. 힘의 균형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파괴적인 정보를 손에 쥐었다. 문제는 더 이상 그는 왜 거짓말을 하는가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그녀는 전쟁의 실체와 그 전쟁을 이끄는 장군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영문도 모른 채 이 전쟁의 졸로 징집되었다는 사실에 여전히 분노했다. 이제 무대는
정면 충돌을 향해 준비되고 있었다. 그날 밤, 저택은 다시 폭풍 전의 고요 속으로 잠겼다. 이강혁은 자신의 비밀이 완벽하게 지켜졌으며 그의 연기가 성공적이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관객 중 한 명이 이미 무대 뒤의 진실을 모두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을. 한지원은 하루 종일 자신의 방에서 준비를 했다. 그녀는 침착했다. 분노나 배신감 같은 감정은 차갑게 가라앉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감사인의 논리와 분석만이 남아있었다. 이것은 감정적인 폭발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의 거짓말에 대한 체계적이고 완벽한 감사가 되어야만 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그의 권력의 심장부인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그가 들어오라고 허락하자 그녀는 서류 폴더 하나만을 든 채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얘기 좀 해요. 회장님, 그녀는 남편이 아닌 그의 공식적인 직함으로 그를 불렀다. 그것은 거리를 두고 이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적인 대화가 아님을 선언하는 신호였다. 강혁은 그의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권위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마치 검사처럼 그의 맞은편에 섰다. 그녀는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조사 결과를 하나씩 증거물처럼 제시했다. 당신의 건강에 대해 얘기해보죠. 그녀가 시작했다. 그녀는 조목조목 불일치 않은 점들을 나열했다. 처방약 대신 비타민, 교모세포종 진단과는 일치하지 않는 간헐적인 증상들, 그리고 비밀 헬스장 회장님의 신체 상태는 시한부 환자의 것이 아닙니다. 고도로 훈련된 운동선수의 것이죠. 그녀는 서류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분석한 오리온 그룹의 재무제표 요약본이 들어있었다. 두 번째, 회사에 대해서 오리온 그룹은 단순히 위기에 처한 회사가 아닙니다. 전쟁 중인 왕국이죠. 그리고 회장님, 당신은 죽어가는 왕이 아니에요. 전장에서 죽음을 위장한 장군이죠.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제의 사이버 공격, 저는 이 문 밖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건 아픈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총사령관의 목소리였죠. 강혁은 충격 속에서 침묵을 지켰다. 그의 정교한 연기, 그의 모든 전략이 자신이 졸로 선택했던 이 조용한 여자에 의해 완벽하게 해부되었다.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의 순수한 총명함에 대한 마지못한 감탄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이 한 번도 찾아보려 하지 않았던 감사인 분석가 지성의 모습을 보았다. 모든 퇴로가 차단되었다. 그는 더 이상의 거짓말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환자와 CEO의 가면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는 지친 전략가의 본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어떻게... 그가 간신히 내뱉을 수 있었던 유일한 단어였다. 그녀는 자신의 조사 과정을 감정을 배제한 채 간결하게 설명했다.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시작된 계모와의 전쟁, 회사 내부의 반역자들, 그들을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절박한 도박이었던 가짜 병, 그리고 그는 그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졸이 필요했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재처럼 썼다. 아무런 연고도 힘도 없는 사람, 절박해서 제안을 받아들이고 약해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당신을 얕봤소. 완벽하게. 그 고백은 모욕인 동시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기도 했다. 지원은 중간에 끊지 않고 모든 것을 들었다. 분노가
차갑고 단단한 응어리가 되어 그녀의 뱃속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도구였고 그의 전략의 일부였다. 하지만 분노 아래에는 냉엄한 이해심 또한 존재했다. 그녀는 그의 계획 뒤에 숨겨진 논리와 절박함을 보았다. 세상은 흑백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대화가 끝나고 서재에는 무겁고 불확실한 침묵만이 흘렀다. 낡은 게임은 끝났다. 그는 정체를 들켰다. 이제 모든 힘은 그녀가 쥐고 있었다. 다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 있었다. 그들의 비밀 동맹을 위한 기초가 놓였지만 그것은 분노와 배신, 그리고 마지못해 인정하는 새로운 존중이라는 위태로운 기초였다. 체스판은 리셋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말을 움직일 차례였다. 챕터는 그녀가 맞은편에 앉은 남자, 즉 거짓말쟁이이자 전략가이며 그녀의 남편인 그를 평가하는 차갑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끝맺는다. 서재의 침묵은 무거웠다. 이강혁은 그녀의 판결을 기다렸다. 그는 그녀의 분노를 각오했다. 그는 그녀가 떠나거나 그를 폭로하거나 거액의 이혼 위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한지원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 감사인의 머릿속은 상황을 처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고 있었다. 그렇다. 그녀는 화가 났다. 하지만 그녀의 정의감과 직업적 본능이 더 강했다. 지금 떠나는 건, 그녀가 차갑고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감정적이겠지만 전략적으로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당신의 적들이 이기겠죠. 전 그걸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강혁은 망연자실했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이 있어요. 그녀는 계속했다. 기존 계약은 무효예요. 우리는 새로운 계약을 작성할 거예요. 회장과 계약 안의 사이가 아니라 파트너 사이의 계약을. 그녀는 협상 불가능한 조건들을 내놓으며 그녀의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었다. 조건 웰, 완전한 접근 권한. 그녀는 말했다. 오리온 그룹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무제한 접근 권한을 원해요. 더 이상 정제된 버전은 안 돼요. 원시 서버 로그, 실시간 금융 거래, 모든 것을 원해요. 비밀은 없어요. 조건 2, 지휘 권한. 이 전쟁에서 제가 전략가예요. 당신은 체스판 위의 왕, 대중의 얼굴이죠. 당신은 죽어가는 회장의 연기를 계속하세요. 하지만 이 싸움과 관련된 모든 전략적 결정은 제 것이 될 거예요. 당신은 제 계획을 의문 없이 실행해야 해요. 조건 3 보상. 제 보상은 일시불 상속금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승리 시 저에게 양도될 오리온 그룹의 지분 5%가 될 거예요. 저는 유급 직원이 아니라 주주가 될 겁니다. 파트너로서 강혁은 그녀의 조건들을 들었다. 그는 그 명석함과 대담함을 보았다. 그는 조를 찾다가 우연히 여왕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충격을 능가하는 감탄의 물결을 느꼈다. 이 사람이 바로 그가 항상 필요로 했던 파트너였다. 수락하겠소. 그는 주저없이 말했다. 비밀 동맹이 탄생했다. 서재의 역학관계는 즉시 변했다. 그곳은 더 이상 그의 권력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들의 공동 작전실이었다. 지원이 지휘를 맡았다. 그녀는 큰 디지털 화이트보드로 이동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밝혀낸 부패의 거미줄을 그리며 시작했다. 그녀는 강혁의 현재 전략의 약점들을 지적했다. 당신은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며 그들이 실수하기를 기다렸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공격에 나설 거예요. 우리가 전쟁터를 결정할 겁니다.
그녀는 그들의 첫 공동작전을 설명했다. 오리온의 회계 시스템 내에 금융 유령을 만드는 것. 이 유령은 그의 계모가 빼돌리고 있는 돈의 일부를 지원이 통제하는 새로운 익명 계좌로 미묘하게 경로를 변경하여 사실상 도둑들로부터 훔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적진에 혼란을 야기하고 그들에게 추적 불가능한 전쟁 자금을 제공할 것이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일했다. 그는 배경과 권위를 제공했고 그녀는 전략과 기술을 제공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있었고 배신은 잊히지 않았지만 그것은 공동의 전문적 초점으로 승화되었다. 그는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는 그녀의 손가락, 복잡한 데이터를 탐색하는 그녀의 정신, 그리고 그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늦은 밤, 그들은 데이터 화면에 둘러싸인 서재에 있었다. 그들은 방금 첫 번째 작은 방역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 처음으로. 작지만 공동의 승리감이 있었다. 그들은 방 건너편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배신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무언가도 있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서로의 동등함을 발견한 두 마스터 전략가의 강력하고 부인할 수 없는 유대감. 그들은 더 이상 가짜 계약 속의 남편과 아내가 아니었다. 그들은 치명적인 게임의 파트너였고 처음으로 이길 수 있는 진짜 기회를 가졌다. 서은하 회장은 초조했다. 그녀는 자신의 거미줄에 걸린 의부사들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기를 기다렸지만 이강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끈질겼다. 그녀와 아들 이민우가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던 회사의 자금 흐름은 얼마 전부터 미묘하게 엇나가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들의 돈줄을 교란하고 있는 듯한 불쾌한 느낌. 그녀는 그것을 단순한 회계상의 오류라고 치부했지만 그녀의 동물적인 감각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아들 이민우가 그녀의 사무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형은 죽을 생각도 안 하고 회사에서는 이상한 소문만 돌고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먼저 지쳐 쓰러지겠어요. 서운하는 아들의 나약함에 혀를 찼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기다릴 때가 아니었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할 때였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뱀처럼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사냥감이 굴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굴 자체를 불태워버리면 되는 거란다. 그녀의 마지막 카드는 오리온 그룹의 심장부 중 하나인 울산의 석유화학 플랜트였다. 그곳은 시설이 노후화되었지만 그룹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장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바로 그녀가 몇 년 전에 심어놓은 신복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사고를 위장한 통제된 폭발, 사상자는 최소화돼 공장 가동을 최소 몇 달간 중단시킬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완벽하게 계산된 사고. 그녀의 계획은 잔인할 정도로 간단했다. 대규모 산업재해를 일으켜 이강혁의 경영 능력에 치명타를 입히고 환경단체와 언론을 선동하여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아들 이민우를 회장 대행으로 앉히는 것이었다. 며칠 후 비극은 예고된 것처럼 찾아왔다. 뉴스 속보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속보, 오리온 그룹 울산 공장. 대규모 폭발 사고 발생. 다수의 사상자 발생 우려. 이강혁과 한지원이 있던 작전실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화염에 휩싸인 공장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지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그녀의 계산에 없던 변수였다. 금융 공격이 아닌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물리적인 공격. 그녀는 서은아라는 여자의 잔인함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혁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이 미친 여자.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울산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죽어가는 환자였다. 그가 현장에 나타나는 순간 그의 모든 연극은 끝장날 터였다. 바로 그때 지원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침착했다.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회장님, 이건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쟁이에요. 그녀는 작전실의 지휘관으로서 빠르게 상황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예정대로 병상에 누워 계세요. 언론에는 충격으로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발표할 겁니다. 현장 지휘는 최 실장님과 당신의 충신들에게 맡기세요.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작전 계획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물리적으로 나왔다면 우리도 물리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그녀는 강혁에게 물었다. 울산 공장의 모든 내부 CCTV, 안전 시스템 로그, 통신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가 있나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와 함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다. 좋아요. 지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사냥을 시작하죠. 전쟁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졌다. 첫 번째 전선은 울산 공장이었다. 이강혁은 병상에 누워 원격으로 최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와 소방 헬기 소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휘했다. 사고 수습, 사상자 구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증거 확보. 초의 실장의 팀은 소방관으로 위장하여 사고의 원인이 된 폭발 지점에 모든 잔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전선은 서울의 작전실. 지원이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그녀는 공장의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다. 그녀는 화재 발생 직전 안전 시스템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꺼졌다는 디지털 기록을 찾아냈다. 그녀는 사고 직전 안전관리 책임자와 서은아의 비서실 사이에 오고 간 암호화된 통화 기록을 복원해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즉 돈의 흐름이 없었다. 서은아는 늙은 여우답게 현금으로 일을 처리하여 어떤 금융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서은아는 언론을 동원해 이 모든 비극이 이강혁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그의 해임안이 공식적으로 상정되었다. 결전의 날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원은 며칠 밤을 새우며 단 하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주 작은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사고를 일으킨 안전관리 책임자. 그의 딸이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 최근 스위스의 한 병원에서 거액의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수술비는 익명의 기부재단을 통해 지불되었다. 지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재단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재단의 자금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된 후 마침내 그 근원지가 드러났다. 그것은 이민우, 즉 서은아의 아들이 최근에 매각한 강남의 한 빌딩 매각 대금의 일부였다. 어미 여우는 자신의 꼬리를 감추었지만
어리석은 새끼 여우는 흔적을 남긴 것이다. 체크메이트. 지원은 모든 증거를 하나의 완벽한 보고서로 정리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칠째 잠도 못 자고 뉴스를 보며 괴로워하는 강혁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손에 증거가 담긴 USB를 쥐어주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녀가 말했다. 가서 당신의 왕국을 되찾으세요.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등을 맡긴 완벽한 파트너였다. 오리온 그룹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은 사자굴과도 같았다. 건물 밖에는 비극적인 사고 소식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이 독수리처럼 진을 치고 있었다. 회의실 안. 이강혁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창백하고 패배한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서은아와 이민우가 거짓 동정의 가면을 쓴 채 눈으로는 승리감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서은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비통한 표정으로 의부사들의 비극적인 건강 악화와 그것이 그의 판단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복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울산 공장 사고가 전적으로 이강혁의 무능한 경영 아래에서 벌어진 인재 아랜사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인은 이 위기의 시기에 회사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강혁 회장의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대행으로 이민우 부회장을 추천합니다. 그녀의 연설은 완벽했다. 여론의 압박과 그럴듯하게 포장된 논리에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강혁의 몇 안 되는 충신들이 반박하려 했지만 서은아파의 거센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이제 곧 표결이 시작될 터였다. 강혁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운명을 한지원의 손에 맡긴 채였다. 이사회 의장이 표결을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한지원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보았던 주눅든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에게서는 차가운 자신감과 절대적인 권위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마치 마지막 평결을 내리러 온 최고의 감사인처럼 보였다. 그녀는 발언을 허락받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회의실 앞으로 걸어가 자신의 USB를 메인 프레젠테이션 컴퓨터에 꽂았다. 표결을 하시기 전에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대한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이강혁 회장님의 무능함에 대해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할 몇 가지 추가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등 뒤 대형 스크린이 살아났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법의학적 회계감사의 교과서와도 같았다. 첫째,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자행된 체계적인 사보타주와 자금 횡령의 증거들을 띄웠다. 부풀려진 청구서, 유령 회사, 중단된 R&D 프로젝트,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결정의 최종 승인 라인이 서은아가 임명한 임원들에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둘째, 그녀는 울산 공장 사고로 주제를 옮겼다. 그녀는 폭발 직전 안전 시스템이 수동으로 해제되는 장면이 담긴 보안 로그 기록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사고 직전 공장 안전 책임자와 서은화의 비서실장 사이에 오고 간 복원된 암호화 통화 기록을 공개했다. 그리고 마지막, 그녀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딸이 수술을 받은 스위스 병원의 기록과 그 수술비를 지불한 익명의 재단의 은행 기록을 띄웠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가
바로 이민우가 최근에 매각한 강남 빌딩의 매각 대금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래 내역서를 마지막으로 보여주었다. 이것은 무능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녀는 서은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이 자금을 대고 지시한 이 회사에 대한 테러 행위입니다. 회의실은 폭발했다. 서은아의 얼굴이 분노와 불신으로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 저 계집애는 거짓말쟁이야.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이민우는 유령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의자에 쓰러졌다. 하지만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고 차가운 숫자에 논리로 제시되었다. 이사들은 경악과 이해의 눈으로 서은아와 지원을 번갈아 보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회의 시작 직전 강혁의 팀으로부터 모든 증거를 넘겨받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곧장 서은아와 이민우를 향해 걸어갔다. 게임은 끝났다. 체크메이트. 강혁은 자신의 적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침착하게 서 있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지 그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왕국 전체를 구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그녀는 더 이상 계약 아내나 졸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여왕을 보고 있었다. 회의실이라는 폐허가 된 전쟁터 너머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들의 불가능한 승리와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시선이었다.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닫히자 길고 길었던 전쟁도 막을 내렸다. 그 후 며칠 동안 대한민국은 오리온 그룹의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서은아와 이민우는 구속되었고 그들의 자산은 동결되었다. 그들의 범죄 제국은 언론의 집중 포화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위기를 극복한 오리온 그룹의 주가는 역설적으로 급등했고 투자자들은 부패 세력을 척결한 리더십에 신뢰를 보냈다. 지원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저택의 침묵은 더 이상 차갑거나 압도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존중과 경외가 담긴 평화로운 고요함이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이제 그녀를 동정의 대상이나 호기심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룹을 구한 여왕을 보듯 그녀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강혁은 그녀에게 저택의 동관 전체를 내주었다. 그것은 존중의 표시이자 그녀에게 필요한 공간을 주기 위한 배려였다. 그들은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각자의 세상에서 격렬했던 사건들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강혁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죽어가는 환자의 가면도 무자비한 CEO의 가면도 벗어 던졌다. 그는 법무팀과 함께 회사를 정리하는 데에 낮 시간을 보냈지만 밤에는 조용한 사색에 잠겼다. 그는 회사를 되찾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상태로.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자신을 구해준 파트너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실수의 깊이를, 그녀를 얕본 것뿐만 아니라 그녀를 속였다는 것의 무게를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지원 역시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 계약 결혼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모든 것, 그 이상을 얻었다. 빚은 사라졌다. 그녀는 회사의 영웅이 되었다. 계약에 따라. 그녀는 이제 오리온 그룹의 지분 5%를 소유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몫을 챙겨 세상 어디로든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계약은 이행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비밀 전쟁 속에서 맺어진 그들의 유대감은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강혁은 침묵을 깨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재로 그녀를 호출하지 않았다.
그는 저택의 온실에서 그녀를 찾아냈다. 그녀가 최근 돌보기 시작한 방치되었던 식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곳. 그것은 마치 그녀가 그와 이 집에 가져온 변화에 대한 은유와도 같았다. 그는 사업적인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았다. 그는 진심 어린 사과로 시작했다. 미안하오. 지원 씨, 당신을 이용한 것, 당신을 속인 것, 모든 것에 대해 그는 그들의 계약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의 계약은 이행되었소. 지분 5%는 당신의 이름으로 이전되는 중이오. 당신은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자유가 있어. 당신은 나나 이 회사에 어떤 빚도 지지 않았어. 그는 그녀에게 완벽하고 무조건적인 퇴로를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소. 당신과 그 계약을 맺었던 남자는 바보였소. 그는 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왕이었지만 사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여왕이었소. 나는 당신이 필요하오. 전략가로서도 전쟁의 파트너로서도 아닌 그냥 한지원으로서 나는 낡은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계약을 시작하고 싶소. 어떤 조항도 어떤 만료일도 없는 진짜 계약을.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명령의 제스처가 아니었다. 상처받기 쉬운 간절한 초대였다. 지원은 그녀 앞에서 그의 최악의 모습과 최고의 모습을 모두 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변화와 겸손, 그리고 사랑을 보았다. 분노는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는 복잡한 이해심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즉시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진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계약이라고요? 그녀가 물었다. 전직 감사인으로서 저는 계약 조건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만 해요. 아마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은 예수였다. 그녀다운 재치 있고 지적인 예수였다. 그는 안도와 기쁨의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그녀도 그의 손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찬 온실 안에서 함께 섰다. 연극은 끝났다. 속임수는 끝났다. 남은 것은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명의 똑똑하고 복잡한 사람들이었다. 절망과 전략에서 태어난 그들의 가짜 결혼은 이제 거짓이 아닌 힘들게 얻어낸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위에 세워진 진짜 파트너십이 되려 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 희망차고 만족스러운 음표 위에서 끝을 맺는다.